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래 진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스카이라운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을 통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인물들과 사내 엘리트들이 어우러져 성공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이수지는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디자인팀 소속 3년차 디자이너였다.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으로 최근 작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그 공은 교묘하게 팀장의 차지로 돌아갔다. 그녀의 이름은 보고서 말미에 작은 글씨로 언급된 것이 전부였다. 그런 그녀에게 이런 파티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기만 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은 어색함을 감추기 위한 소품일 뿐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 씨, 여기서 혼자 뭐해요? 오늘 프로젝트 성공의 숨은 공신인데 좀 즐겨야죠. 박 팀장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평소 수진의 아이디어를 사사건건 트집 잡던 김 대리가 바싹 붙어 있었다. 그들은 수진을 둘러싸고 억지스러운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속이 불편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던 라운지 입구 쪽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진성그룹의 총수이자 이 거대한 제국의 젊은 왕 강지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칠흑 같은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구를 완벽하게 드러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의례적인 몇 마디 축사를 끝내고는 곧장 VIP 구역으로 향했다. 강지훈은 이런 시끄러운 자리를 혐오했다. 그에게 성공은 축하할 대상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아첨과 가식적인 미소들 사이에서 오직 비즈니스적인 계산만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파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처럼 보였다. 그에게 인간적인 교감이나 감정의 교류는 시간 낭비에 불과했다. 한편 박 팀장과 동료들은 수진을 억지로 테이블로 끌고 갔다. 자자, 이수진 디자이너의 성공을 위하여 오늘은 마시자고 그들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연거푸 술잔을 채웠다. 순진한 수진은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주는 술을 족족 받아 마셨다. 독한 양주가 연달아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세상이 서서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지러운 머리와 풀린 다리로는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조용한 곳을 찾으려 복도를 따라 걸었지만 발을 헛디뎌 비상계단 쪽으로 통하는 육중한 문에 기대고 말았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그녀의 몸이 안으로 기울어졌다. 그녀는 차갑고 어두운 계단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속이 울렁거렸다. 그때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고 아래층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파티의 소음에서 벗어나 잠시 머리를 식히려던 강지훈이었다. 그는 계단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영역에
누군가 침범한 것이 불쾌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지만 취기 때문에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음성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릴 뿐이었다. 그녀가 힘겹게 일어나려다 다시 휘청이며 넘어지려 하자 강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뜨거운 체온과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강지우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치밀었다. 자기 관리도 못하는 직원을 처리하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다. 비서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이런 추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그룹의 이미지에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게 하고 부축했다. 정신 차려요. 이름이 뭡니까? 하지만 수지는 대답할 기력도 없이 그의 어깨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직원 숙소나 의무실로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복잡한 절차가 귀찮았다.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이 호텔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펜트하우스였다. 그는 일단 그녀를 그곳에 데려다 놓고 정신이 들면 비서를 통해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고요하고 광활한 공간이 나타났다. 강지훈은 그녀를 거실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는 찬물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지만 그녀는 물을 마실 힘도 없는 듯 보였다. 술 기운과 서러움이 뒤섞여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팀장님이 내 아이디어를.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넋두리를 중얼거렸다. 그 모습에서 강지우는 아주 희미하게 잊고 있던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는 원래 이렇게까지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알코올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눈물 때문인지 그는 평소와 다른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수지는 무의식 중에 그의 손길에 이끌려 그의 가슴에 기댔다. 남자의 단단한 가슴과 안정적인 심장 박동 소리에 그녀는 잠시나마 위안을 느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몽롱했다. 그날 밤 이성과 통제력을 상실한 두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최고급 시트와 몸을 감싸는 가벼운 이불, 그리고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시는 고통과 함께 간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낯선 남자 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뜨거웠던 그의 체온.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황급히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샤워를 마친 듯한 강지훈이 가운 차림으로 들어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어젯밤에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완벽하고 냉정한 CEO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수지는 그의 시선 앞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일어났으면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좋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마치 바닥에 떨어진 불쾌한 오물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액을 적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정도면 어젯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겠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행동은
수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수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돈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그의 태도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아 들고는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난 게 내 실수예요. 그녀는 증오와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트하우스를 뛰쳐나왔다. 화려한 복도를 지나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환멸감에 사로잡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것은 지독하게 아프고 서러운 현실의 시작이었다. 그날의 굴욕적인 기억은 지독한 악몽처럼 이수진의 일상을 잠식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하고 쏟아지는 업무에 자신을 매몰시키려 했었다. 강지훈 대표의 얼굴을 마주칠까 두려워 사내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혹시라도 마주칠 때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그녀 같은 말단 사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무관심이 이토록 다행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몸은 마음과 달랐다. 몇 주가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평소 좋아하던 커피 향이 역하게 느껴지고 점심 식사 후에는 어김없이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성 위염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야근을 하지 않아도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저녁이면 일찍부터 잠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저 그날 밤에 충격이 남긴 후유증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수진 씨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꼭 입덧하는 사람 같네. 옆자리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입덧.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던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밤 수지는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작은 상자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지만 분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며칠 동안 그녀는 지독한 혼란 속에서 방황했다. 아이를 지워야 할까? 하지만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혼자서 낳아 기를 수 있을까? 당장의 생계도 막막한데 아이까지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사회의 냉혹한 시선과 손가락질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고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이의 아빠인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보듯 뻔했다. 아마도 그날 아침처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거나 더 심한 모욕을 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다. 혹시나 아주 만약에라도 그가 아이를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수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강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대표 비서실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차갑게 끊기기 일쑤였다.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은 없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는 그의 퇴근 시간을 기다려 지하 주차장에서 그를 만나려 했다. 며칠을 허탕친 끝에 마침내 그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차에서 내리는 그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갑자기 나타난 그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를 희미하게 기억했지만 그날 밤의 불쾌한 실수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다. 할 말 있으면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도록. 난 바쁜 사람이야. 그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그녀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에게 그녀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의 냉정한 태도에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한번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강지훈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우아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자 강지훈의 약혼자로 알려진 한유라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이수진 씨 맞죠? 잠시 저랑 얘기 좀 할까요? 한유라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태도였다. 그녀는 수진을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이끌었다. 최고급 디저트와 향긋한 차가 주문되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한유라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본론을 꺼냈다. 지훈 씨 주변을 맴도는 이유가 뭔지, 혹시 뱃속의 아이 때문인가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지는 숨을 헛들이켰다. 어떻게? 한유라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의 비서는 나한테 모든 걸 보고해요. 당신이 보낸 메일 전화 전부 다 주제 넘은 짓을 했더군요. 그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훈 씨는 그날 밤 일을 단순한 실수로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빌미로 발목이라도 잡을 생각이었나 봐요. 참 가소롭네. 한유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들은 수진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아이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한유라는 말을 잘랐다. 그 아이, 정말 지훈 씨 아이가 맞긴 해요. 설령 맞다고 한들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당신 같은 여자배에서 나온 사생아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걸로 병원비하고 몸조리 하는데 보태요. 아이는 조용히 지우는 게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지훈 씨는 이 사실을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요. 이건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예요.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들에게 자신의 아이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5.1 뿐이라는 것을. 한유라의 잔인한 말들은 오히려 수진의 마음속에 들끓던 혼란을 잠재웠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모성애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 차갑고 비정한 사람들로부터, 이 더러운 돈과 권력의 세계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운명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자취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그녀는 간결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통장에는 그동안 아껴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어둠이 내린 서울을 떠났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이 작은 생명을 낳고 기르겠다고 다짐했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굳은 결의의 눈물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차갑고 번잡한 서울을 떠난 이수지는 바다를 낀 소도시 강릉의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과 잔잔한 파도 소리는 지난날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고 불안해하던 과거의 인턴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 마루 디자인의 실력 있는 대표가 되어 있었다. 마루는 최고, 정상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었다. 비록 직원은 자신을 포함해 단 3명뿐인 작은 회사였지만 그들이 내놓는 결과물은 결코 작지 않았다. 수진의 독창적인 감각과 섬세함은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고 마루 디자인은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는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함께했다. 엄마를 쏙 빼닮은 큰 눈망울과 아빠를 닮은 오똑한 콧날을 가진 3살배기 아들 이민준. 민준이는 수진에게 살아갈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고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는 작은 입술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그녀를 빛나게 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에 더없이 만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진성그룹이 동해안에 건설하는 대규모 프리미엄 리조트의 디자인 파트너 선정 공모전 소식이었다. 지역의 작은 회사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대형 에이전시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 뻔했다. 동료 직원은 대표님, 이건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에요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수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제안서를 준비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녀의 실력과 자존심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의식적으로 지워버리고 오직 진성그룹이라는 클라이언트와 오션 팰리스 리조트라는 프로젝트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제안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수십 개의 쟁쟁한 대기업들을 제치고 이름조차 생소한 강릉의 작은 회사 마루 디자인이 최종 파트너로 선정된 것이다. 수지는 동료들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만끽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이어 묵직한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계약을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진성그룹 본사로 가야만 했다. 그를, 강지훈을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며칠을 고민하던 수진의 등을 떠민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엄마 힘내 민준이가 응원할게라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용기를 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아이가 있는 엄마였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대표였다. 그녀는 가장 프로페셔널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 수지는 3년 전 도망치듯 떠나던 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와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도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서울역에 내린 그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진성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예약된 회의실로 안내받은 그녀는 함께 온 부하 직원과 함께 차분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것이 지난 3년이 그녀에게 선물한 가장 큰 무기였다. 회의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내며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3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냉철해져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무감정한 눈빛까지. 그는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차가운 지배자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지는 순간 호흡을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회의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상석에 앉았다. 그는 수많은 경쟁사를 제치고 올라온 작은 지방업체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일 뿐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 어디에도 지금처럼 당당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 디자이너는 존재하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부드럽게 장악했고 화면에 펼쳐지는 혁신적인 디자인들은 모든 임원의 탄성을 자아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이던 강지훈도 어느새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고 그녀의 발표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은 지방 회사의 기획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날카로운 시장 분석 대담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설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확고한 철학까지. 그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그가 고개를 들어 발표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통으로 부딪혔다. 수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히려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인 뒤 발표를 이어나갔다. 강지훈은 그 미소에서 아주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감상을 지워버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눈앞의 프로젝트,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 유능한 디렉터의 존재뿐이었다. 프레젠테 ATION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수진 대표님이라고 했죠. 아주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 그룹이 찾던 바로 그 파트너입니다. 그는 의례적인 악수를 청했.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수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는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션 팰리스 리조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수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진성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완벽한 업무 처리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진성그룹의 임원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특히 강지우는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가진 프로페셔널리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보기 드문 종류의 강인함을 느꼈고 파트너로서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다. 물론 그 신뢰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수진 역시 그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공적인 관계로 유지했다. 그녀는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고 그는 그녀를 이 대표라고 칭했다. 그들은 수많은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사적인 대화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수지는 강지훈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3년 전 그날 아침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지만 애써 그 기억 위에 두꺼운 벽을 쌓아 올렸다. 그러던 주말이었다. 강릉의 베이비시터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을 서울에 데리고 와야만 했다. 평일 내내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것도 마음에 걸렸던 터라. 그녀는 주말 동안만이라도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회사 근처의 대형 서점을 찾았고 민준을 유아 도서 코너에 풀어놓았다. 민준아, 여기서 엄마 기다릴 수 있지. 엄마 저쪽에서 책만 잠깐 보고 올게. 그녀의 말에 민준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고른 공룡 그림책을 흔들어 보이며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건축 디자인 코너로 향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고개를 돌려 민준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편 강지우는 주말에도 잠시 회사에 들러 서류를 챙겨 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남자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근처 서점으로 들어섰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그는 종종 책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선호했다. 수많은 책장 사이를 무심하게 거닐던 그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의 유능한 파트너 이수진 대표였다. 그는 그녀가 주말에도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 내심 감탄했다. 그런데 평소의 냉철하고 이지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는 책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있는 쪽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에 호기심이 동한 그는 그녀가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곳에는 작은 아이가 그림책에 코를 밟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지 혼자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 웃는 모습, 동그란 이마,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까지. 그것은 강지훈 자신이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앨범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시간 여행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하나의 그림을 향해 달려갔다. 이수진 대표, 3년. 그녀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던 시기와 아이의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날 밤의 흐릿한 기억.
그녀의 눈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이 던졌던 모욕적인 말과 수표.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가 아이 앞에 다가섰을 때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에 대답할 정신도 없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이 대표, 이 아이는. 그의 질문은 문장이 되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졌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의미가 전달되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오직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사자의 경계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와는 상관없는 분이시니 가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평소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민준의 책과 자신의 소지품을 챙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민준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할 때 강지훈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제발. 수지는 독이 오른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팔을 뿌리쳤다. 놓으세요. 당신이 뭔데 내 아이 앞에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준을 품에 안아들고는 서점 출구를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차마 뒤쫓아갈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이 그리고 경멸과 공포로 가득 찼던 수진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점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다. 5살 생일날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 속의 어린아이. 방금 전 그가 보았던 아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에 자신의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살아온 그런 끔찍한 아버지가. 수진 씨,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꼭 입덧하는 사람 같네. 옆자리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입덧.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던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로 흩어졌고 임원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다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평생을 모든 문제를 돈과 권력으로 해결해 왔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그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최고급 아동복 브랜드 매장에 가서 3살 남자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오도록. 장난감, 책, 모든 걸. 그리고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도 하나 알아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는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남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물질적 보상이 그녀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것이라 착각했다. 김 비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엄청난 양의 선물과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강릉으로 향했다. 수지는 서울에서 돌아온 이후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서와 그가 내미는 선물 꾸러미들을 본 수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아파트 계약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3년 전 그가 던졌던 수표의 모욕적인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철저한 통제와 이성으로 쌓아올린 그의 견고한 제국에 이민준이라는 그의 아들이라는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신과 똑 닮은 아이의 얼굴과 경멸과 상처로 가득 찼던 이수진의 눈빛이 번갈아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평생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 그대로 다시 가져가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강지훈 대표님께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삶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요. 그게 당신이 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김 비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의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거부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일부러 튕기는 것이라고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핑계로 수진을 서울로 호출하는 횟수를 늘렸고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든 그녀와 단둘이 남으려 했었다. 이 대표 잠시 얘기 좀 합시다. 내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는 다짜고짜 본론을 꺼냈다. 내 아들이라는 소유격 표현에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아이는 이민준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대표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칼같이 선을 그었다.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법적으로라도 내 권리를 주장하겠소. 그의 조급한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그 순간 수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권리호 3년 동안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을 잊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강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고 그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수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느꼈다. 만약 계속해서 공적인 업무 외의 일로 저를 압박하신다면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 마루 디자인은 빠지겠습니다. 위약금은 얼마든지 감수하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강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보다 그녀와 아이를 잃는 것이 더 두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신임하는 비서에게 3년 전 이수진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
모든 상황을 남김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주변 동료들 당시의 인사 기록, 그리고 그녀가 퇴사한 직후의 행적까지 그는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며칠 후 비서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거기에는 당시 그의 약혼자였던 한유라가 이수진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난 카페,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유라가 그녀를 얼마나 잔인하게 모욕했는지, 아이를 지우라고 어떻게 압박했는지, 그리고 돈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던 모든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폭군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한유라의 사악함을 방관했고 심지어 그 환경을 제공한 장본인이었다. 수진이 그를 증오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가, 그 자체가 그녀에게 가한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이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그의 약혼자에게 짓밟히고 내쫓겼던 것이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수진에게 저지른 짓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다.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는 자신이 그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부끄러워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다. 설령 그녀가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강지훈으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은 한유라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재계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던 진성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녀는 강지훈이 파혼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수진이라는 3년 전에 벌레처럼 짓밟아 쫓아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의 재등장과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뒷조사를 통해 이수진이 마루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차려 진성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강릉에 그녀의 3살배기 아들이 있다는 것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한유라의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가 들끓었다. 감히 그런 하찮은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꿰차고 자신의 남자가 될 뻔했던 사람의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이수진, 감히 내 것을 탐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네가 이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주겠어.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의 힘과 자신이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여 마루 디자인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업계에는 이수진에 대한 추악한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다. 마루 디자인이 실력이 아니라 대표가 진성그룹의 강지훈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가 과거 진성그룹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났다는 거짓말까지 더해졌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수진과 그녀의 작은 회사는 순식간에 업계의 웃음거리이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폭군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한유라의 사악함을 방관했고 심지어 그 환경을 제공한 장본인이었다. 수진이 그를 증오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가, 그 자체가 그녀에게 가한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이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그의 약혼자에게 짓밟히고 내쫓겼던 것이다. 강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업계에 퍼지는 소문의 출처가 한유라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한유라의 아버지를 압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지금 그가 전면에 나서면 이수진이 자신의 정부라는 소문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었다. 수진은 당황스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현실적인 타격은 생각보다 컸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던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자재 납품업체에서는 갑자기 계약 조건을 문제 삼으며 납기를 지연시켰다. 수지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한유라의 아기는 강지훈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업적인 압박만으로는 이수진이 쉽게 무너지지 않자 그녀는 더욱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이수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아들 이민준을 건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수진의 행적을 감시했고 민준이 강릉의 한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날 오후 수진은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강릉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진 어머님 혹시 아이, 이모님 되시는 분이 오늘 오시기로 했었나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자기가 민준이 이모라면서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에게는 자매가 없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아이를 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택시 기사에게 거의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기사님 제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얘졌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 여자가 한유라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가 감히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손을 뻗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비서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거기에는 당시 그의 약혼자였던 한유라가 이수진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난 카페,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유라가 그녀를 얼마나 잔인하게 모욕했는지, 아이를 지우라고 어떻게 압박했는지, 그리고 돈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던 모든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하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린이집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지옥의 사자라도 본 듯 굳은 표정의 강지훈이 내렸다. 한유라를 은밀히 감시하던 그의 비서로부터 그녀가 강릉의 어린이집으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헬기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한유라와 그녀의 손에 들린 장난감을 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발견했다. 강지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한유라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살벌한 기세에 한유라는 물론 주변에 있던 교사들까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한유라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다. 오해야 지훈 씨. 난 그냥 조카가 보고 싶어서. 닥쳐.
강지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거나 이수진 씨를 괴롭히는 날엔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이룬 모든 걸 땅바닥에 처박아 버릴 테니까. 이건 경고가 아니야. 약속이다. 그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야수와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때 택시에서 내린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그녀는 강지훈과 한유라 그리고 겁에 질려 울먹이는 민준을 보고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밀치고 민준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한유라를 향해 도끼 서린 목소리로 외쳤다. 내 아이에게서 손때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한편 어린이집에 나타난 한유라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민준아 안녕 이모는 엄마 친구야. 엄마가 바쁘셔서 이모가 대신 데리러 왔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녀는 값비싼 장난감 로봇을 흔들어 보이며 아이를 유혹했다. 민주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잠시 경계했지만 엄마 친구라는 말과 장난감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의 끔찍한 소동이 끝난 후 강릉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수진은 곤히 잠든 민준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를 힐끔거리면서도 감히 어떤 말도 먼저 꺼내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그녀가 사는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그는 잠든 민준을 받아 안으려는 듯 손을 내밀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씁쓸한 표정으로 손을 거두었다.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집 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와 민준이 살아온 공간의 흔적을 마주했다. 현관문에 붙어 있는 삐뚤빼뚤한 그림과 작은 신발장에 놓인 앙증맞은 운동화. 그 소박하고 따뜻한 풍경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합니다. 그가 현관문 앞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변명이나 강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자책과 진심, 어린 사과만이 묻어났다. 한유라가 그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남자였다. 수지는 잠든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3년간 쌓인 불신과 상처는 그리 쉽게 녹아내리지 않았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가 다급하게 덧붙였다. 내가 말겠습니다. 당신과 아이에게 더는 어떤 위협도 가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킬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한 진심의 수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제안은 거부하기 어려웠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그녀는 한유라의 증오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깨달았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아이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위태롭고 불편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강지우는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는 이수진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보냈다. 그 안에는 그의 법무팀이 수집한 한유라가 악성 루머를 퍼뜨린
모든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최초 유포자의 IP 주소, 그녀가 사람들을 매수하며 나눈 대화 녹취록, 그리고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까지. 그는 어떤 조언도 덧붙이지 않았다. 이건 당신의 싸움이니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이 동봉되어 있었다. 그의 배려에 수지는 조금 놀랐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서 싸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되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장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한유라처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루 디자인의 이름으로 모든 클라이언트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식 입장문을 발송했다. 입장문에는 루머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것이 경쟁사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라는 점을 명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지방의 작은 회사라는 이유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솔한 대응은 오히려 업계의 동정과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싸움을 뒤에서 조용히 지원했다. 그는 언론사 고위층에 연락하여 이 사건이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한 중소기업이 겪는 부당한 횡포의 관점에서 다뤄지도록 유도했다. 또한 흔들리던 협력업체 대표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진성그룹이 마루 디자인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그의 보이지 않는 지원 속에서 수진과 마루 디자인은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 명성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전략 논의가 전부였지만 대화는 조금씩 사적인 영역으로 번져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안부를 물었다. 민준이는 괜찮습니까? 그날 많이 놀랐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수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면서도 그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냉정한 태도에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한번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강지훈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우아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자 강지훈의 약혼자로 알려진 한유라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아저씨 참 멋있다. 민준이 그의 검은색 세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에 강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고마워. 이 로봇은 민준이가 그린 거야. 정말 멋진데. 그는 그림을 칭찬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이는 칭찬에 기분이 좋은 듯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로봇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차갑고 권위적이던 남자가 자신의 아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심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 그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민준이는 낯을 가리는 아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있었다. 핏줄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로 그들 사이에 얼음장 같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시작된 불편한 동맹은 어느새 서로를 조금씩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노력과 부성애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폭군이 아니라 아들을 되찾고 싶은 한 명의 후회하는 남자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위협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강지우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자존심 강하고 비뚤어진 그녀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수진과 민준에게 위협을 가해올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녀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를 모아 그녀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생각을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한유라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루머로 끝났지만 다음번에는 민준이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모든 비리를 파헤쳐서 다시는 당신과 아이 앞에 나타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제안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서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렇게 그들은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힘든 여정을 함께 시작했다. 더 이상 강지훈이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수진이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그녀와 공유했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진성그룹의 회의실에 남아 3년 전 파티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훑었다. CCTV 영상 참석자 명단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연락처까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자료를 검토하던 어느 날 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날 아침에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강지우는 올 것이 왔다는 듯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변명이 아닌 고백이었다. 그때의 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입을 열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젊은 나이에 그룹 전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유라와의 약혼도 사랑이 아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정략적인 거래일 뿐이었죠. 강지훈은 그녀의 싸움을 뒤에서 조용히 지원했다. 그는 언론사 고위층에 연락하여 이 사건이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한 중소기업이 겪는 부당한 횡포의 관점에서 다뤄지도록 유도했다. 또한 흔들리던 협력업체 대표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진성그룹이 마루디자인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그의 보이지 않는 지원 속에서 수진과 마루디자인은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 명성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그의 고백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알던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 뒤에 사실은 누구보다 외롭고 위태로웠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아주 조금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용기는 그녀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그녀 또한 지난 3년의 세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대표님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도 없었고 대신 한유라 씨를 만났죠. 그녀는 그날의 모욕과 상처를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서울을 떠나던 밤에 막막함 임신한 몸으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던 날들의 서러움,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홀로 진통을 겪으며 민준이를 낳았던 순간의 고독함까지. 강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안락한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수천만 원짜리 식사를 하던 그 시간에 그녀와 자신의 아이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들의 조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3년 전 파티가 열렸던 호텔의 한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입을 연 것이다. 그는 당시 한유라의 지시를 받고 수진의 동료 디자이너를 통해 그녀의 술잔에 몰래 약을 탔다고 고백했다. 한유라의 목적은 수진이 파티에서 추태를 부리게 만들어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녀를 강지훈에게 보낼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약에 취한 수진이 우연히 강지훈과 마주치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수진은 명백한 피해자였다. 이 사실은 지난 3년간 수진을 짓눌러왔던 수치심과 자책감의 무게를 단번에 덜어주었다. 동시에 강지훈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감히 한유라가 자신의 뒤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스킨십이 아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전하는 깊은 위로와 사죄의 몸짓이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와 진심 어린 떨림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다. 과거의 오해도 모두 풀렸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한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지도 모르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모든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고 그들의 손에는 한유라의 죄를 증명할 날카로운 검이 쥐어졌다. 강지우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진성그룹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무대는 진성그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긴급이사회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낼 생각이었다. 그는 태하건설의 한 회장을 오션팰리스 리조트 프로젝트의 중대 안건 협의라는 명목으로 이사회에 공식 초청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회장과 한유라는 이것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초대에 응했다. 강지우는 또한 이수진에게도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사 대표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그녀는 이 마지막 폭풍의 중심에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당당히 서기로 마음먹었다. 약속된 날 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회장과 한유라는 마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강지훈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수진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와 파트너사 대표석에 조용히 착석했다. 강지훈은 서론 없이 곧바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칼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현재 우리 그룹의 명운이 걸린 오션 팰리스 프로젝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부의 적에 대해 논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회장과 한유라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듯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최근 업계에 퍼졌던 마루 디자인과 이수진 대표에 대한 악성 루머의 전파 경로를 분석한 자료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루머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포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 자료에는 루머를 퍼뜨린 대가로 돈을 받은 사람들의 계좌 내역과 그 돈의 출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자금은 한유라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유라 이사,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지훈의 서슬퍼런 질문에 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날 모함하는 겁니다.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이 나섰다. 강 대표,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증거도 불확실한 자료로 내 딸을 모욕하다니. 이건 두 그룹 간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네. 한 회장의 적반하장에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모함이라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보시죠. 그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에는 3년 전 호텔 직원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한유라의 지시를 받고 이수진의 술잔에 약을 탔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에게 돈을 받은 계좌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한유라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사색이 된 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자 강지훈은 결정타를 날렸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죠. 하지만 한 회장님, 당신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 자료는 태아건설이 지난 수년간 진성그룹의 건설 프로젝트에 납품한 자재들이 모두 기준 미달의 불량품이었다는 충격적인 증거였다. 또한 한 회장이 검사관들을 매수하고 장부를 조작한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팀이 한유라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격가지로 딸려 나온 거대한 부패의 실체였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한 회장은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강지훈을 협박했다. 강 대표, 이러지 말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진성그룹의 이미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프로젝트를 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여기서 덮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걸세. 강지훈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1시간 전 이 모든 자료는 검찰과 언론사에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유라와 한 회장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넉나간 표정으로 연행되었다. 한유라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수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어.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동정심을 얻지 못했다. 수지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그녀를 대신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경애와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의 부당한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진실성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마루 디자인의 명성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사들이 모두 퇴장하고 넓은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이수진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긴장이 풀리자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미안함이 함께 배어 있었다. 수지는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그들 자신이라는 마지막 장벽만이 남아 있었다. 한유라와 태아건설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제게는 연일 터져 나오는 비리 스캔들로 떠들썩했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 있던 진성그룹과 마루 디자인은 오히려 놀라울 만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수진 대표의 이름은 불의에 맞선 강인함과 정직함의 상징이 되었고 오션 팰리스 프로젝트는 세간의 뜨거운 기대 속에서 순항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강지훈과 이수진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의 상처와 오해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를 대했지만 그 이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대화가 필요했다. 먼저 용기를 낸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주말을 앞두고 수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CEO의 것이 아닌 조심스럽고 조금은 망설이는 한 남자의 것이었다. 이수진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다면 민준이와 함께 강릉에서 잠시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는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허락을 구하고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녀 또한 이 대화가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를 매듭짓고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오세요. 그녀는 약속 장소로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자신과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바닷가를 제안했다. 그곳이야말로 그녀가 지난 3년간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다. 약속한 주말 오후 강지훈은 홀로 차를 몰아 강릉의 작은 해변에 도착했다. 그는 모래사장에서 작은 양동이를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줍고 있는 민준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아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완벽해서 그가 감히 끼어들어도 될까 망설여질 정도였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그를 먼저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멋진 차 아저씨다. 아이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강지호는 심장이 멎을 듯한 기쁨과 동시에 미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다. 민준아,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조개 껍데기 주워요. 엄마랑 집 꾸밀 거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수진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 뒤 민준과 함께 모래사장에 앉아 조개를 줍기 시작했다. 수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남자가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는 아이의 서투른 질문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고, 아이가 예쁜 조개를 발견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 어떤 계산도 가식도 없는 순수한 부성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한참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 강지후는 잠든 민준을 수진의 무릎에 뉘어주고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회사나 프로젝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과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날 아침 당신의 자존심을 돈으로 짓밟았던 나를, 그리고 당신이 내 아이를 임신한 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앞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모래사장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수지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권위는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남자의 처절한 참회만이 담겨 있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나를, 그리고 내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이 끔찍한 아버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은 파도 소리에 섞여 그녀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그녀의 발 앞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바치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수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증오와 원망의 감정이 그의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난 3년간 너무나 아프고 외로웠던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 민준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민준이가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천천히. 그녀의 대답에 강지우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후회의 터널 끝에서 마주한 한 줄기 구원의 빛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더욱 힘주어 잡았다.
서쪽 하늘 위로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들은 잠든 민준이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해변을 걷기 시작했다. 아직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들의 새 그림자는 분명 하나의 가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닌 용서와 이해 위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사랑의 시작이었다.